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을 쓰세요 라고 했죠.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이제 CPU 스케줄링 기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겠죠. 어떤 거? 비선점 그리고 선점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선점형 알고리즘인지 비선점형 알고리즘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점과 비선점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케줄링을 보게 되면 1번의 답은 SJF, 2번의 답은 라운드 로빈, 3번의 답은 SRT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준비 큐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로 어떤 걸 하겠다?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남은 실행 시간이죠.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비선점형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비선점, 즉 선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A라는 이 프로세스가 CPU를 잡고 있는데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그 CPU를 할당받아서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선점할 수가 없다. 즉 누구의 입장이에요? 이게 뺏는 입장에서 뺏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뺏을 수 있으면 선점이고 뺏을 수 없으면 비선점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비선점 알고리즘이죠. 즉 다른 애가 다 실행할 때까지 나는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다? SJF예요. shortest, 가장 짧은 잡, 어떠한 이 작업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SJF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 큐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로 번갈아 가며 선택. 이 번갈아 가며 선택 되게 중요한 얘기죠. 번갈아 가면서 선택한다는 얘기가 뭐다? 즉 선점형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의 일정 시간, 이 퀀텀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CPU의 할당 시간을 동등하게 할당하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가 CPU가 할당된 시간에 처리를 완료를 못하면 준비 큐의 가장 뒤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를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히 딱 나오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겠죠.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운드 로빈. 그래서 RR이라고 쓰거나 라운드 로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3번. 준비 큐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로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여기 보면 남은 실행 시간 유사한 게 있죠.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인데 분명히 같아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 선점형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즉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보다 실행 시간이 긴 경우 선점하는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큐에 있는데 이제 가장 짧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때 비교를 해서 더 짧은 게 그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SRT예요. 그래서 SJF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SRT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FIFO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이 비선점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죠. 즉 제일 먼저 들어간 게 first out, 제일 첫 번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착한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이게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뭐예요? SJF, 아까 배웠던 거,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그리고 HRN,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HRN은 Highest Response Ratio라고 해서 뭐예요? 대기 시간하고 실행 시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적으로 실행되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하 현상을 이제 기하 현상을 없애주는 좀 좋은 알고리즘이다 알고 있으면 돼요. 기하 현상은 왜 생긴다? 이런 식으로 SJF 짧은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긴 작업은 어떻게 된다?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계속 대기 시간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 CPU를 할당 못 받는다 해서 기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대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RN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공식도 꼭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이제 우선순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할당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적으로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점 알고리즘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CPU를 할당받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 CPU를 뺏어서 할당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라운드 로빈 배워봤죠? 그래서 뭐다? 일정 시간 동안 할당받아서 순환하면서 해서 좀 공평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가 많은 집에서 컴퓨터를 뭐 30분씩 나눠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째가 하고 둘째가 하고 셋째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첫째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째는 이제 셋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다? 할당된 시간에 처리를 완전히 못하면 준비 큐에 가장 뒤로 이동한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SRT 중요하죠. Shortest Remaining Time.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워봤던 거, 남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얘가 원래 쓰고 있던 거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SRT예요. Preemptive Priority,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 우선순위는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LQ와 MFQ가 있는데, MLQ는 멀티레벨 큐라고 해서 여러 개의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분류하고, 이제 뭐예요? 우선순위 큐가 높은 큐의 프로세스가 선점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MFQ는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즉,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아웃풋을 이제 다시 인풋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분류하고 프로세스의 동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절한다 해가지고,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고 나서 다시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다 있는데, 그리고 간트 차트도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트 차트 이것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7번은 이제 UML에 대한 설명이네요. UML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UML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있는데 아까처럼 보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기가 없이 그냥 주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키워드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UML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UML 같이 보도록 하죠. UML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물, 관계,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UML 파트가 이론서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관계에서 의존 관계, 연관 관계, 일반화, 실체화 이런 것들도 있고, 사물에서 구조, 행동, 그룹, 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조금 더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UML의 구성 요소 중 여기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때 사물의 의미를 확장하고 명확히 하는 요소. 사물의 의미를 확장, 그리고 그거를 명확히 하는 요소. 이게 뭘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표현한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즉, 개체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뭐냐라는 건데, 당연히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관계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건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존관계, 연관관계, 일반화, 실체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보면 사물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UML 파트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사물 간의 의존성, 상속, 연관 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번은 뭐예요? 공통의 속성과 연산 메서드를 갖는 개체. 메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클래스가 있죠. 자바를 배울 때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때 클래스 안에 이제 속성이 있고 이 메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시스템 개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답이 클래스. 클래스. 그리고 나서 클래스가 구현해야 하는 메서드 세트를 정의하는 클래스이다 라고 했죠. 즉 구현해야 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뭐가 있다? 인터페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듈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시스템의 개체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핵심적인 거, 뭐 클래스가 구현해야 하는 메서드 세트를 정의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클래스는 아니고 그걸 구현해야 되는 거. 그럼 추상 클래스인가? 아니면 인터페이스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관계, 클래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UML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UML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물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물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조 사물, 구조, 스트럭처죠.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뭐 통신, 유스케이스, 노드 이런 것들을 얘기해. 행동 사물은 시스템의 행위를 표현하는 걸로 해서 뭐 교류, 상태 머신, 뭐 이렇게 그룹 사물은 뭐 하는 거다?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주해 사물, 그거는 뭐다? 이 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가 나왔죠. 클래스는 이렇게 이름과 속성, 오퍼레이션, 뭐 메소드로 나눠서 그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학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ID, 즉 학번이 되겠죠. 학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나이가 있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속성 또는 필드,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쵸? 여기 언더라인. 이 언더라인을 뭘 표시하냐? 스태틱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이 정적인 값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태틱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이제 오퍼레이션 메서드죠. 메서드. 즉 함수와 메서드는 다른데 메서드는 뭐다? 우리가 그렇죠. 메서드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메서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뭐예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서 getAge는 스태틱 메서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우리가 클래스의 구조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뭐냐라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이제 공격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속 안에 뭐가 없다? 기능만 있어요. 시작, 그리고 멈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어떠한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실기 기출 복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충분히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기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죠? ER 다이어그램이구나.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체가 어떻게 생겼고 속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다이어그램화 시키는 게 이제 ER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이제 개체를 의미하고 이게 릴레이션십, 그 개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네요. 한번 같이 써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개체집합의 단일 속성, 관계집합의 속성, 그리고 개체집합과 속성을 이어주고 개체집합과 관계집합을 이어주고 관계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나타내는 기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개체집합의 단일 속성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속성이죠. 속성은 이렇게 학생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이라는 개체에 뭐가 있다? 이런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니은, 학번 또는 이제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언더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이게 니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관계집합의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관계집합의 속성.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집합, 여기가 관계죠. 학생과 과목 테이블에 이제 등록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뭐다? 관계집합의 속성, 이게 성적이라는 게 이 속성이구나 해가지고 이게 뭐다? COC.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서 보면 관계집합과 속성을 연결해주는 게 이거 점점점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개체집합과 속성을 이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체집합과 속성을 이어주는 거, 이 개체라는 이 집합, 그리고 그것과 이 속성을 이어주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은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집합과 속성을 이어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체집합과 관계집합을 이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개체집합과 관계집합, 이 개체라고 했고 얘가 관계라고 했죠. 이게 개체, 이게 관계, 그거를 어떻게 이어준다 라고 했죠. 이렇게 이어주기 때문에 답은 비읍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답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개체집합과 관계집합을 연결하는 거, 이것도 실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답이 비읍이죠. 왜? 이게 관계집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관계집합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래서 개체집합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고 관계집합은 마름모, 그리고 속성값들은 이렇게 하원으로 표시하고 다중값 속성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중값 속성이겠죠. 이거.
주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중값 속성은 이렇게 이중타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의 의미,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가 뭐였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서 ER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자바 코드네요. 그래서 자바 코드든 C 코드든 파이썬이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프린트하는 거, 즉 출력 결과, 그리고 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어떤 거, 변수, 아니면 메서드, 함수,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답은 0, 1, 2, 3이에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다? 메인이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를 보게 되면 ARY라고 해서 인트형 배열을 만들었네요. 근데 이 배열이 C 언어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는 객체예요, 객체. 그렇기 때문에 ARY라고 해서 얘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걸 make array 해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 ARY에게 할당을 해줬죠. 아직 할당이 안 된 상태예요. make array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make array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make array를 호출했을 때, 그리고 그럼 return이 뭐예요? static해서 int의 배열 형태네요. 그렇죠? int형 배열 형태로 return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emp arr 이라는 거를 return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int 타입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4개짜리 배열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현재 값은 없는 상태죠. 0이에요, 0. 그런데 여기 반복문이 있죠.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 길이까지. 길이는 4니까 4까지. 그럼 0부터 3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증가하는데, 그럼 0, 1, 2, 3이 어디에? 템프의 ARR에 뭐다? 0, 1, 2, 3에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템프의 ARR은 이거를 이렇게 할당받아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줬다? 이 위치를 알려준 거죠. ARY에게. 그래서 ARY도 이걸 같이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템프의 ARR은 이게 메서드가 끝나면서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ARY는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ARY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 이 배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ARY의 length, 그러면 이 길이가 현재 4가 됐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거를 출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ARY에 0은 0이고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겠죠. 그래서 답이 0, 1, 2, 3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ln이었다. 그러면 꼭 정답을 0, 1, 2, 3 이렇게 써줘야겠죠. 왜? 출력 결과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프린트인지 프린트 ln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게 틀려서 거의 다 풀었는데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우리가 자바 코드네요. 자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바는 철저히 공부를 해둬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나왔지만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부분, 즉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A를 출력을 하네요. 그리고 메인 함수밖에 없어요. 메인 메서드죠. 메인 메서드밖에 없어요. 그러면 A를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A는 뭐냐라는 거죠. 아, 그냥 인트 타입이구나. 즉 정수형 변수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요? i가 1부터 i가 999까지를 하네요. 총 998까지 하겠죠. 왜냐면 999 미만이니까. 그랬을 때 뭘 하겠다? 이거 많이 봤죠. 그렇죠. i%3, i%2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1에서 998 사이의 값 중에 3의 배수이면서 이게 이 말이죠. 그쵸? 그리고 2의 배수는 아닌 거, 즉 짝수가 아닌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럴 때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계속 여기서 우리가 뿔는 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할당을 하게 되죠. 근데 변수에 할당을 하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값을 없애고 거기에다 덮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전에 있던 값이 좋아도 다음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은 없어지게 되죠. 이게 변수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하나의 값밖에 가지지 못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999까지 언제 다 해? 1부터 계속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못 풀겠죠.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한다? 999부터 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역순으로.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 즉 3의 배수이면서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3의 배수가 됐죠. 근데 짝수는 아니죠. 그래서 993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998, 997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990 정도까지만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 나오겠죠,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993이 괜찮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이게 그냥 정답인 거죠. 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3부터 해서 쭉 다 들어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A에는 값이 하나만 있죠. 최종값이 뭐다? 993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풀 때는 뭐다? 무조건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푼다? 그게 아니라 이 반복이, 이 반복문이 왜 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 C 언어에서, 아니면 자바에서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럼 그 메서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즉 어떠한 걸 찾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뭐예요? 프로그램을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998 사이의 값 중에 3의 배수이면서 짝수가 아닌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근데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친절하게도 코드를 주고 결과값만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